2026이 드디어 나오네요. 이번 책의 핵심 키워드 상승 도미노라고 하셨는데 우선은 이 작년은 이제 슈퍼 사이클을 저희가 AI 모형으로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 슈퍼 사이클 작년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을 때도 제가 비판을 많이 받긴 했는데, 뭐 사실 그거는 뭐 어떤 학문적 결과에 대해서 비판이 오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이유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슈퍼 사이클 들어간 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게 부동산이 슈퍼 사이클에 들어가면 장기간 나타납니다. 주식처럼 뭐 급등락이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나타난다고 했을 때 이 실질적으로 중산층하고 서민이 이제 이런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그 사람들에 대한 뭐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어서 그 관점에서 좀 저는 이제 주택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그 고가주택 지역, 강남이라든지 이런데, 그 다음에 상대적 저가 지역, 서민 지역, 노원구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은 이 작년 초에 슈퍼 사이클 들어간 다음에요. 강남을 위시한 지역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대부분이 신고가를 다 넘었습니다. 2021년 신고가를. 근데 강북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우리 지역 가격 안 올랐는데, 또는 신고가 아닌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가격이 강남 이렇게 올라가는데 강북은 이 상태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서울은 누적 상승률을 봤을 때 이게 나중에는 강남이 이렇게 되고 강북이 오릅니다. 그 패턴이 사실 올해 2분기에 나타났었어요. 제 책에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을 때 특히 거래량 분석이 중요한데, 강남 3구 거래량이 노도성 거래량보다 많았어요. 그 굉장히 특이한 거거든요. 고가 지역에서의 거래량이 어떻게 저가 지역 거래량보다 많다는 게 좀 놀라운데, 그게 올해 1분기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가 지역이 끌어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6.27 대책 전이에요. 2분기 거래량을 보면 강남 지역이 확 줄어요. 대신에 강북 지역이 확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올라가다가 이게 주춤하기 시작한 거예요, 강남은. 그때부터 강북이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신 거여서. 근데 이게 데이터에서 저희가 이제 이 작년에 했던 그 분석 기법,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어버리면 이게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이 장기 상승으로 가는 건데, 작년에 그 강남 3구하고 서울시는 나타났지만은 강북 노도성 지역은 안 나타났는데 그게 올해 나타났어요, 올 초에.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강남에서 일어났던 상승이 파급 효과를 내서 강북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실은 아마 그 6.27 정책하고 상관없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광고 아파트 60억이 돌파했다는 강남 집값 급등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포 아파트 60억이라는 거에 대해 우리가 앵커링이 된 거거든요. 그 앵커링이 되는 순간 그 굉장히 낮은 가격대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를 하거나 무지하게 돼버려요. 근데 요즘에 신문 나오시는 거 아시겠습니다만은 국민 평형대가 과거엔 33평형이었는데 지금 25평이 지금 주력이 됐어요, 사실은. 그럼 25평대의 서울시 전체적 가격이 얼마냐? 서울시가 지금 한 300만 호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서 25평대의 거래 중위값이 얼마냐? 그 다음에 그리고 25평대라는 게 사실은 서민들이 많이 산다고 하면 가장 큰 데가 사실 노원구거든요. 서울시 전체에서 10%를 차지하는 거대한 마켓. 노원구에서 25평 거래 평균은 얼마냐, 중위값은 얼마냐 봤을 때 이게 서울시 전체가 25평이 한 9억 되고요. 노원구가 6억이 안 돼요. 5억 9천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60억에 앵커링 되는 순간 일반 서민들이 살 수 있는 25평대의 서울에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가 절반가량이 9억 이하에서 거래된다는 걸 우리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씀은 뭐냐면은 25평 아파트 9억 이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느 분들은 힘드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서울에서 있는 부모가 같이 일하는 가구한테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대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따라서 이게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가격도 같이 올라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승 도미노 효과라는 거는 이런 상대적으로 저가였던 지역들이 아마 빠르게 가격이 회복하는 현상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6.27 정책에 상관없이 지금 나타나고는 있어요. 그 6.27 대책이 중산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혹시 예. 이게 우리가 가격을 이제 9억 이하를 약간 저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30억 이상을 고가 또는 중간 가격이라고 볼게요. 여기서 나타나는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은 이 거래량은 맨 처음에 다 줄었어요. 무슨 패닉이 왔기 때문에. 근데 봤더니 9억 이하 같은 경우에 단지별로 분석을 하면은 가격이 오르는 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9억 이하 주택은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노원구에 25평이 6억이라고 하면은 신규 주택 구입자는 70%까지 대출 나오거든요. 그러면 6, 7, 42, 4억 2천까지 나와요. 그거 6억 아니잖아요. 사실은 대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고 서울시 전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25평이 9억 이하라고 했을 때 97에 63, 6억 3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6억까지 대출 나오니까 3천만 원 더 있으면 돼요. 따라서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가격이 빨리 오르고 있어요. 근데 중간 가격대는 거래량이 지금 절멸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렇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9억에서 10억, 11억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중위급 가격대를 보다가 이게 저가 아파트 가격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이 생각보다 원래 이 정도 올라야 돼 더 올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고가 아파트 경우에는 여기서 나타나는 트렌드가 두 개예요. 여기도 이제 워낙에 비싸니까 거래량은 많이 떨어졌어요. 다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슈퍼스타 경제학이 작동하고 있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슈퍼스타 단지를 살 수 있는 슈퍼스타 부자들이 있어요. 이게 양극화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현금 동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데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6.27 대책은 금융 접근성을 제한해 버린 것이지 아파트 가격의 본질 가치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따라서 이 고가 아파트에서는 신고가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가끔 나오는 게 그 이유예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는 가격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다만 여기서 나타난 또 다른 건 뭐냐면은 매도인들이 안 팔아요. 지금 자기들이 생각한 타겟 프라이스가 있어가지고 이게 어느 순간에 매도인들은 이 가격이 이 정도고 그 매수인들은 이게 괜찮게 가격 떨어지겠다 이렇게 되다가 이게 갑자기 붙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따라서 이런 식으로 금융 접근성을 제한하는 정책은 사실은 이거는 문재인 정권 때 하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다 실패했잖아요. 시기적 굉장히 단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거대한 분양시장을 빨리 열어서 기축시장에 있는 수요자의 관심을 분양시장으로 옮겨야 돼요. 그거를 서울시 또는 국토부에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중산층과 서민을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설계를 잘하면 돼요. 설계를 잘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 책에서도 이제 이 전세하고 월세에 대해서도 비교를 분석을 했고 특히 월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빨리 오르거든요. 월세 같은 경우에 보면은 2010년대 내내 10년 동안 거의 가격이 안 올랐어요. 가격이 안 오르다가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이션 크게 오니까 이게 급등을 했어요. 한 50% 급등했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도시에서 그런 상황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전세 자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법적으로도 위험하고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가 들어갔거든요. 저는 이거 100% 찬성이에요. 전세에 대해서 대출 규제하는 건. 그럼 이게 반전세화 될 겁니다. 반전세화 또는 월세 비중이 늘어날 텐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그거예요. 미국식 주택 바우처 제도가 시행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바우처가 월세 보조인데 이 서민들한테 월세 시장으로 다 재편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부담이 증가할 겁니다. 그럼 이분들한테 월세화가 될 때 월세 지원 정책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있어요. 우리가 있는데 이게 정액이에요. 사실 얼마 안 된다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 소득의 30%하고 중위 임대료 4위를 지원해요. 정률이에요. 정률. 그래서 만약 임대료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사실 정부 재정이 좀 더 투여가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근데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 월세 보조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조금 더
선진국이니까 조금 더 관용적인 정책을 지금 펴낼 때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거 설계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월세 보조가 차지하는 그 재정 비중이 전체 국토부 같은 데가 있거든요. 허드, 거기서 절반을 차지해요. 따라서 이 월세 주거 비중 상품이 과거 보수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다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당 정권이 들어오면 이거 다 없애려고 그래요. 사실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따라서 이게 적당한 수준에서 우리도 이걸 관리하고 어느 정도까지 그 지원할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지금 이루어야 돼요. 이제 빌라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사실은 저희 연구실에서 좀 개인적으로 좀 자랑스러운 것들은 그 지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머신러닝으로 지수를 만든 게 지금 굉장히 현실을 좀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저 연구실에 있는 박사과정생들하고 또는 지금 졸업한 친구하고 같이 빌라 지수를 만들었어요. 근데 빌라 지수는 사실은 연구자 관점에서 약간 지금 에러 부분이 조금 높아요.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만든 빌라 지수여서 우리가 이 빌라 지수를 본다고 했을 때 이 가격 같은 것들이 사실은 움직이는 게 아파트보다 낮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이 토지 가격의 어메너티가 빌라건 아파트건 다 이제 그 토지를 바탕으로 해서 건물이 들어선 거잖아요. 그죠? 그럼 빌라 가격이라는 게 이 토지 가격을 반영을 해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 토지 가격이라는 거는 이 건물뿐만 아니고 건물 주변의 어메너티, 뭐 지하철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주변에 좋은 카페라든지 F&B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가격이 반영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부분들은 가격 상승률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이 한 18대, 빌라는 5 정도 해요. 이게 약간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도 재밌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빌라도 사실은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폭, 그 다음에 이 가격대, 이게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이 나타나더라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우리가 빌라 시장을 연구한다고 했을 때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강남 3구 또는 노도성, 뭐 마포 이런 데 가격이 굉장히 격차가 커요. 근데 빌라는 상대적으로 격차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두 가지인데 수요층이 다르다는 것, 그 수요층 중에서 인구 구조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분은 인구 구조에서도 지금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은 이게 빌라가 1인 가구 위주로 좀 재편되는 느낌이 계속 받고 있어요. 저희가 인터뷰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연구할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은 이 지역 자체가 나중에 뭐 좀 안 좋은 표현입니다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도시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빌라 시장을 또 바라볼 이유가 존재합니다. 네. 서울 시민 대다수는 여전히 빌라에 산다고요? 아, 그렇죠. 우리가 이제 두 개를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택 수하고 이제 세대 수라는 게 있는데, 주택 수를 보면은 아파트가 조금 더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100이 있으면 아파트가 한 6, 빌라가 또는 비아파트가 4인데, 우리가 세대 수를 보면은 이게 5대 5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주택이라는 것 중에서 아파트는 개별 등기로 해서 다 한 채예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가구가 있거든요. 다가구. 다가구는 101호,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있어요. 6채임에도 불구하고 다가구는 이게 전체가 하나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주택수가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는 6세대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 실질적인 수요 분석은 사실은 이 세대수로 해야 되는 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럼 세대수로 하면 이게 5대 5이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아파트의 도시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아파트와 동시에 빌라가 거대하게 존재하는 도시인 겁니다. 경기도는 다릅니다. 경기도는 오히려 아파트가 7이고 빌라가 3이에요. 경기도는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지은 신도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전세 사기가 빌라 시장에 미친 영향. 예, 이 뭐 전세 사기는 뭐 제가 뭐 작년 책에도 언급을 했고, 저희가 이제 관련해서 뭐 개혁신당하고도 국회에서 포럼도 하고 했어서 연구실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전세 사기가 되면서 이제 이 체인 리액션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빌라도 거대한 시장이고 아파트도 거대한 시장이에요. 근데 주로 전세 사기는 빌라에서 터졌죠. 그럼 빌라에서 터졌는데, 그럼 이제 빌라에서 전세 사기가 터지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러면은 빌라에서 매매로 가지는 않습니다. 빌라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캐피탈 게인, 빌라를 져서 거대하게 2배 먹고 팔고 그 시장이 아니고, 빌라를 진다면 기본적으로 임대를 또박또박 받는 인컴 게인 수단이에요, 사실은. 여기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초이스는 두 가지예요. 빌라에서 전세를 사느니 빌라에서 월세를 살거나, 또는 좀 더 상위적인 아파트 전세를 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토지 가격도 많이 오르면서 되게 재밌게도 전세 가격 그 하락이 멈췄어요. 빌라도 전세 가격 하락 멈췄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꿈틀꿈틀 올라가요. 근데 빌라 사기라는 것이 여전히 존재해요. 이거 풀리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요. 그러면 이제 빌라에서 사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이 가격에 빌라에서 전세 사러 다시 아파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열의적이고 아파트는 상위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파트의 매매 시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아파트의 전세 시장으로 가는 것이지. 따라서 빌라 사기가 만든 임팩트라는 거는 빌라의 월세 시장으로 가게 한다든지, 또는 이분들이 상위적인 아파트의 전세 시장으로 가게 만드는 이 체인 리액션이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더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공급 측면에서 제가 약간 좀 쇼킹했던 거는 26년부터 29년까지 아파트 준공이 급감하고 동시에 빌라도 지금 급감한 수준이에요. 따라서 빌라도 전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전세 사기 때문에 빌라를 안 들어간다고 하면 빌라 월세도 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시장 자체는 서민들 시장이기 때문에 서울시나 SH에서 양질의 이 빌라라든지 아니면 양질의 빌라와 비슷한 임대주택이라도 빨리 공급을 해야 될 그 미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좀 제대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빌라 시장 자체에 대해서.